자, 그래서 중국 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그 가운데서 이제 1대1로 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도 1대1로 설명하려고 하면 참 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요약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1대1로란 중국 주도의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한다. 35년간, 즉 2014년부터 2049년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겠네. 자, 그래서 오늘은 1대1로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1대1로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일단 중국의 국제화, 세계화와 연관되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그동안이 언제냐면 지금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새롭게 지금 중국 대륙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렇게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는 거의 거래를 하지 않았죠.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거의 197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신중국 건국인 1949년부터 거의 1970년대까지 거의 20년 동안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무역기구라든가 이런 대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다시 말해서 마오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덩샤오핑이 새로운 국가 목표를 경제 발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80년대 비로소 자본주의 진영과의 경제적인 교류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9년, 2020년이군요. 2020년. 거의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중국의 그런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1대1로는 거의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실크로드다. 물론 실크로드는 과거 당나라 때, 그죠? 서역과의 어떤 물자 교류를 위해서 있었던 길이죠. 천산산맥, 텐산산맥하고 알타이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상이라 그러죠. 무리를 이뤄서 다니는 그런, 낙타도 타고, 그죠? 말도 타고 그러면서 실크를 서역으로 옮겼던 그런 상인들. 그 시대에 나왔던 그 길을 독일 학자가 실크로드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21세기에 실크로드가 웬 말인가? 사실 그 실크로드를 빗대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과거의 실크로드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찌됐든 과거의 실크로드도 중국의 그 역대 왕조 중에 당나라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융성했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서역에 있는 그런 상인들이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시안으로 와서 아주 대번성했던 그런 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역, 통상, 경제, 번영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실크로드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1대1로는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총 노선은 5개랍니다. 루트가 5개. 그래서 이 5개가 내륙으로 3개, 해상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뭐 해양 실크로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양 실크. 과거에 바닷길을 이용해서 교역을 했던 것을 해양 실크로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1대1로가 의미하는, 함축하는 총 이런 그 대외, 중국 입장에서의 대외 교류 통로는 5개입니다. 이 5개 통로를 한꺼번에 일컫는 것이 바로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로는 해상으로 난 2개의 교역로를 1로라고 하고요. 1대는 육상으로 난 3개의 루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대1로는 구체적으로는 한 5개의 노선인데, 1대는 육지 지역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길이겠죠. 그리고 1로는 해양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그럼 이게 무엇이냐?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중국이 이 1대1로 정책은 국제사회와 무역 거래를 뭐 시작한다를 넘어서, 대외 개방을 한다를 넘어서, 이제는 그런 교류와 협력, 무역 거래를 주도하는 그런 입장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무역을 통해서 뭐 세계가 뭐 다들 교류를 하는 것은 기존의 뭐 세계 무역 체제가 존재하고 있었죠. 다양한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이 주도해서 중국이 만든 그런 새로운 루트가 더 하나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참여한 것은 2001년입니다. 2001년 1월 1일. 사실 그 이전에는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2001년까지 근 2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국제무역기구의 회원국이 아니었고, 따라서 자기들이 대외 무역을 하고는 있지만 그 WTO가 정하는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 국제경제기구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중국은 뒤늦게 2001년에 돼서야 비로소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 딱 뭡니까? 20년이죠? 20년 됐는데, 물론 이건 뭐 13년도부터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20년 만에 세계 국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변화 내지는 국제적인 성장, 국제적 지위의 상승, 이렇게 봐진다는 것이죠. 사실 뭐 덩샤오핑 이후에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장저민, 강택민도 있었고, 후진타오도 있었고, 지금 시진핑이 지금 집권하고 있죠. 시진핑은 2011년부터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지도자별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다 달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를 그동안 자력갱생이라든가 이런 고립에서 벗어나서 국제 경제 체제와 교류를 하겠다고 문호를 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짱저민, 후진타오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은 급속도로 늘 얘기해왔던 뭐 두 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국제 경제 체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어마어마하게 컸죠. 지금 경제 규모가 미국 바로 다음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을 G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2 중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처음 자기들이 주도해서 내놓은 새로운 경제 무역 교류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 1대1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1대1로는 사실은 과거 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으로 완전히 뭐 유럽이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국에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경제 부흥 정책을 미국이 주도해서 합니다. 그게 이제 마샬 플랜인데, 뭐 지금 1대1로 정책을 그 정책과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1대1로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전 세계 경제를 복구하려고 하는 유일한 초강대국, 물론 소련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월등하게 미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주도했던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1대1로 정책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동안에 이룩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으로부터 비롯된 군사 대국화,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어떤 존재감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1대1로 정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대1로만 얘기하죠. 이것이 뭐 정책인지 기획인지 뭐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1대1로 정책의 한 면은 뭐냐면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제 위상의 상승, 뭐 미국과 거의 견줄 만한 정도의 어떤 존재감으로서의 부상, 이런 것들을 1대1로와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대1로에 참여한 국가가 뭐 2017년 기준으로 뭐 80개인가요? 뭐 거기다 나와 있지만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금융기관을 출범을 시켰어요. 국제금융기관. 그게 뭐예요? 바로 AIIB죠. 뭐 아시아 인프라 인스트럭션 뱅크인가? 그러니까 아시아인가 뭐 개발 은행인 ABD랑 비슷하게 아시아 어떤 기본 어떤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은행으로 AIIB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은행은 중국이 주도한 최초의 국제 금융기구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은행들이 있죠. 특히 우리 뭐 1998년에 우리 뼈아픈 기억을 주는 IMF, 국제통화기금, 그 다음에 세계은행,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행들은 모두가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영향력 하에 국제 경제 체제를 굴려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미국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그런
국제금융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AIIB는 바로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화폐는 누가 뭐래도 달러화죠, 달러화. 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달러화인데 뭐 거기에 비견되는 뭐 유로화 혹은 엔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국제금융기구에서 기축통화로 그동안 인정을 안 해주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의 경제 영향력,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국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못해 왔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자기들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무역 거래를 할 때 위안화를 사용해서 그렇게 서서히 갈 수도 있지만 아예 정말 공식적인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화폐를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 1대1로와 관련된 AIIB 은행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상승되어서 이런 국제 경제 체제 내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 추진하는 것이 바로 1대1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동안 아무도 대답이 없군요. 어디 한번 잠깐 봅시다. 대답들이 왔나? 자, 그래서 중국은 그러면 이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한편 위상에 걸맞는 이러한 영향력을 갖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목표는 없는가? 응?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1대1을 추진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육로를 보면요, 결국은 뭐 러시아를 통해서 뭐 유럽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터키, 뭐 페르시아만을 넘어서 뭐 유럽으로 가느냐, 또 뭐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뭐 남태평양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인도양으로 가느냐, 또 하나는 뭐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1대1로에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그 연선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죠. 그 연선이라는 것은 뭐야? 그 선의 연에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럽으로 갈 때 어느 나라들이 있나요? 잘 사는 나라들인가요, 그게? 다 못 사는 나라죠. 파키스탄, 뭐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많잖아요. 과거 그 러시아에서부터 소련에서부터 독립한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뭐 인도 있고요. 또 남쪽으로 동남아시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뭐 인도차이나에 뭐 베트남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글쎄 다들 정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국가들과 이 국가들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데 결국은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교역을 위해서 육로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철도와 도로죠, 도로. 바닷길을 통해서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항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무역 교류에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어요.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 이런 기반 시설들을 갖추어야만이 이 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를 놓는다고 합시다. 어느 나라의 기술이 들어갈까요? 어느 나라의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자본은 AIIB를 통해서 조달한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AIIB에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돈줄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나라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짜로 제공해 주느냐?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중국은 100% 그러한 조건을 걸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해양 실크로드를 얘기할 때 무슨 저쪽 항구 같은 것들을 건설합니다. 근데 항구 건설을 하면 그 나라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져줄게. 항만 시설을, 저반 시설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10년간 쓸게. 그러고 나중에 니네들한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항만을 내가 쓴다는 것은 남의 나라의 항구를 내 것처럼,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말라카 해협인가요? 태국하고 싱가폴 그 사이에 해협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항구를 지었어요. 져서 그거는 중국이 앞으로 10년간 써. 10년 동안 누구도 사치하지 못하고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를 자기 항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 지금 남쪽에 중남해라고 그러죠. 남사군도 이런 얘기예요. 남사군도에다가 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를 만들고 이래서 필리핀과 베트남, 뭐 대만,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국익 때문에 서로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건데 없는 나라한테 그 항구를 내가 좀 쓸게. 그 대신 시설은 다 해주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 비록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어떤 시간은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연기할 수도 있고요. 그 10년 동안은 결국은 중국이 자기 땅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고 그런 철로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결국은 중국은 그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난리를 칠까요? 특히 이 항구나 이런 것에 아주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중국은 원래 대륙국가죠. 해양 쪽으로는 그동안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명나라 때 뭐 정화라고 하는 환관이 대규모 선단을 가지고 뭐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다라는 역사적 기록은 있지만 여전히 바닷길보다는 육로에서 대륙에서 그 영향력을 정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유지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근대 국가 이후에는 모든 국가들이 뭐예요?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식민지를 건설했죠. 대표적인 국가가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영국, 나중에 미국까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뒤늦게 그것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고 따라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은 자원 부국일까요? 자원 빈국일까요? 최영희는 빈국이라고 했고 선호는 부국이라고 얘기했어요. 부국 아닌가요? 히토류 깡패 부국이요. 그렇죠. 자, 총량을 따지면 부국이에요. 총량.
그죠? 땅도 크고 뭐든지 많고요. 히스토리도 가지고 있고요. 부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또 많나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자원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14억에 가까운 인구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자원 빈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80년대, 90년대 두 자리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중국이 그런 성장의 그 동력은,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석유 자원이라든가 가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렇게 20여 년 동안 8, 90년대 동안 어떤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경제 성장에만 그 목표를 두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효율은 좋지 않았어요. 경제 성장률은 뭐 엄청나게 높았지만 거기에 뭐 효율적인 에너지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여유도 그런 생각도 기술도 열정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어진 게 뭐예요?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환경오염이 있었던 거죠. 환경오염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에너지들을 계속 자원들을 수입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바닷길 뭐 걸프만이라든가 이런데 호르무즈 해협 누가 다 잡고 있어요? 미국이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좁은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그 기다란 해협이 있어요. 말라카 해협인데 코끝에 싱가포르이 있고, 싱가포르는 어느 나라랑 친해요? 중국이랑 친해요? 미국이랑 친해요? 예, 미국이랑 친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봉쇄한다거나 이러면 하루아침에 이 경제 성장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 수급이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동안 20, 3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자기들이 어떤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뭐랄까 플랫폼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은 1대1로 해양 내지는 육로의 건설에 저렇게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위상의 상승을 과시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통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원 빈국인데 중국이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방리남해가 가능하기 때문인가요? 중국이 물건을 싸게 만든다는 것, 이건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국가의 경계를 넘는 거죠. 뭐 이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가장 싼 노동력, 가장 싼 뭐 자원, 가장 싼 세금, 뭐 이런 것들, 가장 풍요로운 뭐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기업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한 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과거 노동집약형 산업을 해왔던, 그런 수출을 해왔던 기업이나 산업들이 중국에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 그 80년대, 90년대에 그 노동집약형 산업을 통해서 값싼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왜? 노동력의 질도 좋은 반면에 인건비가 쌌기 때문이죠. 게다가 뭐 해외에서 뭐 들여오는 뭐 자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간 가장 어떤 경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중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박리다면은 뭐 싸게 많이 판다는 그런 의미인데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헐값의 물건들만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왜? 중국이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았죠. 제일 많았던 게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투입해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옷이죠. 신발이죠. 그런 잡화들이에요. 잡화들은 사실은 마진이 높은 게 아니죠. 농산물, 수산물이 마진이 높을까요? 그거보다는 뭐가 더 높아요? 그렇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을 팔았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8, 90년대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는 반도체로 넘어갔죠. 이런 것들은 무슨 산업이냐고 하면 기술 집약형 산업 혹은 자본 집약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은 어때요? 지금도 운동화 만들고 싸구려 옷 만들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고속철도, 여러분 이름이 뭐 좀 촌스러워서 그러죠. 우리 뭐예요? 뭐 떼제베 뭐 KTX 그러면 세련돼 보이나요? 그거보다 훨씬 빨라요. 뭐 시속 300km? 그 정도 이상을 달리는 게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다 깔려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예? 큰 대륙에 그 기술력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프랑스산 열차를 수입할 거냐, 뭐 미국산, 독일 걸 들어오냐 이러잖아요. 지금 중국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저 넓은 땅에 설치하면서 모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티벳 같은 막 그냥 오지까지도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뭐 눈이 쌓여 있다가 녹다가 집안이 침하되거나 막 이런 것들 뭐 눈이 녹으면서 뭐 급류가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더운데 아니면 하얼빈 같이 막 맨날 얼어 있고 이런데 철로가 늘었다 줄어났다 쇠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기술력으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대륙은 전 세계에 없는 기후도 없고 없는 토양도 없고 그죠?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중국의 기술력이 다 통했다는 거죠. 그럼 세계 어딜 가도 그 기술력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랑 과거에는 산업구조 차원에서 값싼 물건들은 우리는 안 만드는데 중국은 만들어대니까 그걸 싼 값에 수입해 와도 훨씬 싸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갖다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 애들이 뭐예요? 스마트폰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샤오미, 뭐 싸구려가 아니라 이제는 더 크게. 텐센트, 뭐 바이두, 뭐 QR코드로 계산하는 뭐예요? 핀테크, 어? 공유경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물론 이거 뭐 중국의 싼 물건, 박리담에 그런 것들은 조금 8, 90년대에 맞는 얘기고 지금 2020년 가까운 이 시점에는 중국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도 바로 그런 노동 집약형 산업을 만든 시기에 나온 정책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강택민, 장저민 뭐 그 정도 시기예요. 그래서 외교 정책도 뭐예요? 강택민 도광양에 칼을
몰래 간다는 거예요. 숨어서 힘을 보이지 않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 뭐야? 뭐 유소작위, 요소조웨이 할 일은 한다. 국제사회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나선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야? 시진핑 때 중국멍,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 이거와 괴를 같이 하는 게 바로 1대1로예요. 그래서 1대1로는 그야말로 중국이 성장한 국력, 중국의 대국화의 외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확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지도 않고요. 그죠? 미국 주도에 뭐예요? 에이펙, 그죠? 아시아 태평양 협력 기구 어쩌고 하지만 중국 주도의 이러한 1대1로 이것도 또 다른 경제 블록화가 되는 거죠.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한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 그죠? 그 다음에 나프타, 아세안 이런 것들은 뭐 북아메리카 경제협력기구, EU, 유럽 경제공동체, 아세안,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기구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1대1로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거의 나프타만 빼고 북아메리카 경제 협력기구만 빼고 EU와 아세안과 동아시아 3국 중국, 일본, 한국 다 포함한 그러한 경제기구예요. 그러니까 블럭이라는 말도 안 맞아요. 거의 국제경제체제의 거의 뭐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규모의 경제를 지금 중국이 주도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중국이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느냐? 중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을 해왔을 때 중국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해 왔나요? 외형은 컸어요. 그죠? G2 국가가 됐습니다. 사실 그룹 2라는 의미죠. 미국과 중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둘을 그룹이라고 얘기는 않는데, 그지? 그래서 그 G2에 들어간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국민 총생산이나 GDP죠.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 내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중국 경제 성장 뭐 외형적으로는 커졌어요. 그렇지만 모두 잘 삽니까? 빈부격차가 별로 나지 않나요? 엄청납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80년대 개방을 하면서 대외 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 바다를 연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내륙은요, 못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후진타오 좀 들어서서 허시에 조화를 이루자. 그 빈부격차의 갭을 줄이자. 그죠? 단계 자체가 원바오죠. 원바오. 온포. 우리 거지가 뭐예요? 배고프고 추운 거죠. 온포는 뭐야? 따뜻하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굶지 않고 살만한 세상. 그게 아마 후진타오 상반기까지, 후진타오 시대까지라고 볼 수 있으면 지금 시진핑은 뭐예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소강이죠, 소강. 샤오캉. 이건 뭐야?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2025년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모기사슬이 누구야? 샤오캉?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은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벌써 올해 3월에 지금 양회가 열렸어야 되죠. 그래서 양회가 열리면 이제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고 사실은 지금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으로 이렇게 바꿔서 자기가 더 장기 집권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면 장기 집권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업적이 있어야 돼요. 업적이. 야, 이쯤 되면 내가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나 잘했잖아. 다시 기회를 주면 내가 더 잘할게. 이런 합의 내지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내세웠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꿈. 19세기의 오역의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제 미국을 제끼고 혹은 미국과 세력 균형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 이런 거를 중국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1대1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그 경제 성장은 특히 덩샤오핑이 뭐라고 했어요? 시엔푸른이라고 하죠. 선부론, 부흥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부흥을 시키고 그 발전을 저발전한 내륙 지역으로 옮겨가자, 확산시켜 나가자. 이게 바로 선부론이에요. 사실은 뭐 전통 사회주의 개념에는 맞지 않죠. 평등, 그죠? 이런 거에 위배되는 거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일으켜야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밀어왔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러한 경제 성장, 그러한 주장에 의해서 중국은 지역적인 경제 발전의 편차가 아주 심해졌죠. 또 계층 간의 소득 수준 차이도 커졌습니다. 도시 근로자와 농촌, 도시 근로자와 비도시 근로자들, 비도시 거주자들, 도시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 도시지역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농촌지역이나 산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이나 변경지역에서 대도시로 옮겨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농민공이라고 그러죠? 농민공, 농민. 그래, 민공. 좋아요, 민공. 그래서 그렇게 오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거죠. 원래는 자기들이 태어나고 직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농촌 후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농촌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농촌 지역에서 학교도 애들을 보낼 수 있고 농촌 지역에는 의료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와 있으면요, 비록 월급은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도시지역에서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요. 뭐 어디 아파도 병원에 가면 뭐 병원비가 살인적이죠.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회주의 체제에다가 지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서히 자본주의적인 것들을 해제하고 도입하고,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사회 기본적인 체제와 불협화음이 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민공 문제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럼 지역 간의 경제 발전 차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대부터 중국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서부 대개발 정책이었어요. 서부는 뭐야? 중국의 내륙 지역이죠. 신장, 시장, 그죠? 내蒙구, 뭐 닝샤, 뭐 이런 지역, 그죠? 중국의 서쪽 지역에 거의 고원지대죠.
뭐 그런 지역은 100% 중국의 동쪽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칭다오, 뭐 상하이, 닝보, 샤먼, 샹강, 뭐 그런 데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서부 대개발은 뭐냐, 동쪽에 이런 개발된 데 필요한 자원들을 서부 지역에서 개발을 해서 보내주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뭐 서기 동수, 시치 동수, 서쪽에 있는 천연가스를 동쪽으로 보낸다 라든가, 뭐 자원을, 석유를 보낸다거나 전기를 뭐 보낸다든가, 뭐 남쪽에 많은 물을 북쪽으로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서부 대개발 정책을 50년 동안 육하겠다라고 했지만, 워낙 광활한 지역이 서부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는 워낙 인프라도 없어요. 인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10년도쯤 되니까 중국이 그동안 30여 년에 걸쳐서 국제 경제 체제에 뛰어들어서 벌어놓은 달러, 외환,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요. 또 과잉 생산이라는 말 들어봤죠? 워낙 뭐 중국이 넓은 땅이고 각 지역끼리 서로 경쟁을 통해서 뭐 기업들이 뭐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뭐 자본주의식으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뭐 과거의 계획경제 시대처럼 뭐 이 산업은, 자동차 산업은 뭐 심양에서 해, 반도체는 상해에서 해, 이렇게 딱딱 떼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 서로 경쟁하면서 자동차도 그냥 엄청 만들어냈어요. 상해에서 만들어내고 북경에서 만들어내고 난리 났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독일, 그죠? BMW, 벤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지? BMW가 중국말로 뭔지 알아? 비엠모워. 중국어로 나 만지지 마. Don't touch me야. 비엠모워. 농담인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많이 생산해냈어. 그 생산해낸 것들을 어디다가 판매할 거야? 못 사는 나라는 사겠지. 못 사는 나라는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지,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가 있느냐가 아니잖아. 그죠? 중국의 그 과잉 생산은요, 철강 생산 이런 것도 엄청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해내면 세계적으로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죠. 영국, 과거에는 미국 이런 나라들이 철강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에는 중국이 뭐예요? 그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인민공사한테 철강 생산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표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의 지표는 철강 생산량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1958년에 야, 다들 철강 생산해. 그래서 해프닝이 벌어졌잖아요. 시골에서 인민공사 집에 있는 녹그릇, 농기구 다 녹여갖고서 쓸모없는 고철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중국의 철강 생산도 어마어마되었어요. 그래서 국제 어떤 그 철강 시장에서 가격을 폭락시키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많이 생산된, 과잉 생산된 것들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어떻게 소비해야 돼요? 팔아야죠. 파는데 현금이 있어서 사갈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상으로 줘야죠, 외상. 그죠? 외상으로 주는 대신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뭐야? 에? 외상 대신에. 따르지 못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필요로 하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건설해서 철도 건설해 줄 테니까 거기서 철도 이용하는 뭐 운임이나 이런 수입은 우리가 딱 10년만 가져갈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일대일로를 통해서. 그럼 뭐야? 과잉 생산된 철강을 가지고 유럽까지 철로를 놔요. 철로를 놓고 기차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고속열차를 운행하겠지. 그 수입은 누구한테 다 오나? 다 중국한테 옵니다. 그렇지만 내세우는 건 뭐야? 주변에 있는 빈국들을 우리 함께 개발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를 건설해 주겠다. 라고는 하지만 그 건설해 주는 게 공짜 무상이 아니라 조건을 걸고 있단 말이야. 함께 발전하자 이러면서 결국은 그러한 건설에도 필요한 노동력조차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노동 수출을 통해서 건설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 도로를 깐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지. 캄보디아까지 육로를 연결했어요. 거기다가 항만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도로를 건설하고요. 또 건물도 지었어요. 건물 짓는 사람 누가 줘? 캄보디아 사람이 적어야지. 아니, 우리 인력이 갈게. 자재는 우리 자재 가져갈게. 우리 게 좋잖아. 기술은 우리 거 가져갈게. 모든 게 다 중국 거야. 그리고 가져간 다음에 뭐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인민표로 계산해. 그럼 이런 모든 국가들이 거래를 할 때 위안화를 가지고 결제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 그냥 자연스럽게 뭐 기술 개발을 해준다, 이전을 해준다, 인프라를 건설해 준다 해놓고서는 돈 다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다 고용시키고 재료 팔아먹고 다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이 중국인들의 상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가 정말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빈국들의 개발과 뭐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원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국내적으로도 빈부격차의 문제, 지역적인 문제, 그죠? 발전의 문제. 서부 내륙을 통과해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서부 지역도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총칭도 뜨고요, 그죠? 스촨 이런 지역이 다 뜨고 있어요. 왜 안 해? 해야지. 중국 입장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1대1로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인가? 공헌을 하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내부의 어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싸구려를 사서 만들어서 그 세계시장에 던져놓으면 뭐 빈곤층이 다 사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도 미국의 저소득층들이 중국제 싸구려를 이용해서 그동안 불만 없이 산 거예요. 옷을 뭐 못 입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상류층들은 고급 브랜드를 입었겠지만 그래도 짝퉁 브랜드가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입고 살 수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